장례식은 거대하고 장엄했으며 차가웠다. 대한민국 가구업계의 거목, 목가 무치야. 그룹의 창업주 박진석 회장의 이름에 걸맞은 규모였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재계에 내로라 하는 인사들이 보낸 거대한 조화들이 장례식장 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하얀 숲을 이루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짙은 향냄새와 젖은 흙냄새, 그리고 억지로 눌러놓은 슬픔의 무게가 뒤섞여 있었다. 상주석에는 고인의 세 자녀가 나란히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들의 모습은 닮아 있었지만 각자의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장남 박민주는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근엄했지만 그의 눈은 조문객들의 얼굴과 그들이 내미는 명함을 조차 바쁘게 움직였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이 가져다줄 권력의 공백과 자신이 그 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장남으로서 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둘째 딸 박서연의 슬픔은 진짜였다. 그녀는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기계적으로 맞으면서도 시선은 늘 영정사진 속 무표정한 아버지의 얼굴에가 닿았다. 예술가의 감수성을 가진 그녀에게 아버지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책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가 느끼는 상실감은 돈이나 지위를 넘어선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를 남겨두고 떠난 이에 대한 근원적인 그리움이었다. 막내 박지우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어색할 뿐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연신형인 민준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세상에서 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지금도 그는 그 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가족들이 박진석 회장이 평생을 보낸 성북동의 고택에 모였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침묵은 장례식장의 소음보다 더 무거웠다. 마침내 가족 변호사가 입을 열고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했다. 회사 지분은 이미 전문 경영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신탁에 맡겨져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이 고택은 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되었다. 그게 전부였다. 민준이 그토록 고대하던 회장이라는 직함이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추가 지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민준의 얼굴이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가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치려던 순간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그것은 박진석 회장이 직접 남긴 개인적인 메시지였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내 어희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의 진짜 유산은 돈이나 지분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나의 땀과 영혼이 스며든 내 서재, 그 안에 있는 낡은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그 금고를 열어보는 것은 너희 세 사람의 몫이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이 너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든 부디 현명한 길을 찾길 바란다. 그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다. 민준의 분노는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흥분으로 변했다. 진짜 유산? 그의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다. 비밀 비자금, 무기명 채권, 혹은 아무도 모르는 강남의 땅 문서. 그는 당장이라도 서재로 달려가 금고를 열어보고 싶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조금은 서운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남기셨을까? 평생을 일에만 몰두하며 가족에게는 무심했던 아버지. 그가 숨겨둔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에게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가 평생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우는 그저 형의 흥분한 얼굴과 누나의 복잡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마침내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들에게 그곳은 어린 시절부터 금지된 공간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성역. 방 안에서는 낡은 책 냄새와 아버지가 즐겨 피우시던 시가향, 그리고 짙은 나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다. 그것은 아버지의 냄새였다. 민준의 손이 망설임 없이 낡은 황동 손잡이를 잡았다.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서연은 왠지 모를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거운 문이 과거의 신음 같은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문 뒤에는 그들의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과 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아이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TV나 최신식 오디오 시스템 대신 벽면을 가득 채운 낡은 책들이 꽂혀 있었다. 역사, 철학, 그리고 대부분은 고가구와 목공 기술에 대한 전문 서적들이었다. 공기 중에는 묵은 종이 냄새와 깊고 상쾌한 편백나무 향,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희미한 시가향이 뒤섞여 시간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이 방은 성공한 사업가의 집무실이라기보다는 평생을 나무와 씨름한 장인이자 고독한 학자의 공간에 가까웠다. 금고가 어디 있다는 거야? 민준이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리며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보고 벽을 두드려 보기도 했다. 서연과 지우는 그저 그의 뒤를 따를 뿐이었다. 마침내 서연의 눈이 방 한쪽 구석의 거대한 고가구 책장에 멈췄다. 다른 책장들과는 달리 그 책장에는 유독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다. 오빠, 혹시 이거 아닐까? 서연의 말에 민준이 책장을 밀어보았다. 묵직한 마찰음과 함께 책장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져 있던 벽면과 그 안에 박힌 낡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금고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투박하고 무거운 물건이었다. 최신식 디지털 잠금 장치가 아닌 복잡한 다이얼 방식의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런 구닥다리를 당장 열쇠 수리공 불러서 부셔버려야겠어. 민준이 초조하게 말했다. 잠깐만. 서연이 그를 막았다. 그녀의 눈이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에 머물렀다. 아버지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목공 치수와 설계도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수첩을 집어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무의 종류나 설계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기이한 숫자 배열 하나를 발견했다. 오빠, 혹시 이거? 서연이 조심스럽게 숫자를 불렀다. 민주는 반신반의하며 다이얼을 돌렸다. 오른쪽으로 2바퀴, 왼쪽으로 1바퀴. 마지막 숫자에 다이얼이 멈추는 순간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십 년간 닫혀있던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세 사람의 눈이 기대감으로 빛났다. 민준이 낑낑거리며 무거운 금고문을 열었다. 그들의 눈앞에 아버지의 진짜 유산의 모습을 드러낼 터였다. 하지만 금고 안은 그들의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다야? 지훈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제기랄, 아버지가 우릴 상대로 장난이라도 쳤다는 거야? 민준이 분노에 차욕설을 내뱉었다. 모두가 허망함에 빠져 있을 때 서연만이 금고 바닥 중앙에 놓인 때가 타 누렇게 변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봉투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의 유일한 주인공인 것처럼 고고하고 중요하게 보였다. 아이준? 민준이 서연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아 거칠게 찢었다. 그의 손 안으로 2개의 물건이 떨어져 나왔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두툼한 편지지 묶음이었다. 사진 속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다.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아이의 까맣고 총명한 눈은 놀라울 정도로 젊은 시절의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아이의 손에는 손으로 직접 깎아 만든 작은 나무새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아름답고 어딘가 애틋한 사진. 하지만 세 남매에게는 완전히 낯선 아이의 얼굴이었다. 민주는 짜증스럽게 편지를 펼쳐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신경질적이었지만 편지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점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더니 마침내는 분노로 굳어졌다. 편지는 아버지의 익숙하고 힘있는 필체로 쓰여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너희에게 먼저 용서를 구한다. 평생을 무심하고 차가운 아버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해다오.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또한 너희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만나 목가를 세우기 전 내게는 목숨보다 사랑했던 첫사랑이 있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우린 결국 헤어져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가 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직후 몸이 쇠약해져 세상을 떠났고 그녀의 가족들은 나를 원망하며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내게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은우다. 너희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형이다. 그 후 나의 모든 삶은 그 아이를 향한 속죄의 시간이었다. 언젠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내 아들을 찾아 세상 최고의 것을 안겨주리라 다짐하며 목가를 세웠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 아이를 찾지 못했다. 나의 성공은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편지를 읽는 민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민준아, 서연아, 지훈아,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다. 나는 너희를 내 목숨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목가의 영혼은,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기술과 철학은 내가 잃어버린 첫 아들 한은우에게 빚진 것이다. 나의 모든 가구 디자인은 언젠가 만날 그 아이의 방을 꾸며주고 싶다는 상상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진짜 유산은 이 회사의 주식이나 돈이 아니라 이 회사를 지탱하는 정신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정신의 정당한 상속자는 오직 한은우뿐이다. 편지가 민준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갑자기 나타난 이놈은 또 누구야? 아버지가 늙어서 노망이라도 드셨다는 거야. 그는 주먹으로 편지를 구겨쥐었다. 그의 눈에 한은우는 자신의 상속분을 훔쳐간 도둑일 뿐이었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분노가 아니었다. 평생을 홀로 고통 속에 살았을 아버지와 세상 어딘가에서 외롭게 살아왔을 미지의 오빠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다. 지우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며 분노하는 형과 오열하는 누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형,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의 비밀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세 남매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는 세 남매의 격렬한 감정이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었다. 바닥에는 민준이 구겨 던진 편지가 상처 입은 나비처럼 떨어져 있었다. 민준은 마치 갇힌 호랑이처럼 방 안을 쉴 새 없이 서성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런 형의 눈치만 살폈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펴들고 아버지의 흔적이 담긴 글자들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이 폭발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유언이야.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저 한은우라는 놈이 작정하고 접근한 사기꾼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의 목소리는 서재의 묵직한 공기를 찢을 듯이 날카로웠다. 당장 사람을 고용해서 저놈부터 찾아내야 해.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이 편지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지. 만약 그게 안 되면 푼돈 몇 푼 쥐어주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내면 그만이야. 간단한 문제라고. 그의 관점은 지독히도 현실적이고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이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마주보았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어떤 고통 속에서 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오빠가 한 명 더 있다는 거고. 이건 거래가 아니야. 가족의 문제라고.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가족?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지도 모르는 놈이 가족이야. 서연아, 제발 그 예술가적인 감상 좀 집어치워. 지금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고. 저놈 하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통째로 뒤바뀌게 생겼단 말이야. 두 사람의 가치관은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부딪혔다. 돈과 권리가 세상의 전부라 믿는 남자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실과 관계의 무게를 믿는 여자. 지우는 그 사이에서 그저 눈만 굴리며 더 힘 있는 쪽, 즉 민준의 편에 서는 것을 택했다. 논쟁은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민준은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어. 넌 빠져 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지훈이 그 뒤를 허둥지둥 따랐다. 서재에는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새로운 종류의 결의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 부디 현명한 길을 찾길 바란다. 어쩌면 그 현명한 길을 찾는 것은 오직 자신만의 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그가 숨겨온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 있을 미지의 오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믿었다. 그날부터 그녀의 비밀스러운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민준처럼 사립탐정을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다. 예술가로서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디테일을 포착하는 데 익숙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아버지의 서재에 남아 편지와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뜯어보며 단서를 찾았다. 편지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었다. 어머니의 이름 김소희, 그리고 그녀의 고향이었던 작은 바닷가 마을, 목호,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던 정교하게 깎인 나무새.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낡은 신문기사 아카이브와 지역 커뮤니티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김소희, 목호, 너무나 흔한 이름과 지명. 수없이 많은 정보의 파도 속에서 그녀는 몇 날 며칠을 허우적거렸다. 그러던 어느 새벽, 그녀는 마침내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30여 년 전 발행된 목호 지역신문의 낡은 디지털 아카이브. 그곳에 구김소희 니양, 양의 짧은 부고 기사가 있었다. 출산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여인.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 줄에 그녀의 가족이 대대로 그 지역에서 이름난 목공의 장인 집안이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목공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던 나무새, 평생을 가구 장인으로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이 바로 목가의 정신이었다는 그 말까지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이복 오빠는 어쩌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외할머니의 가족에게서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아버지에게서 그 재능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장인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꾸렸다. 그녀는 오빠들에게는 그저 머리를 식히고 싶다는 간단한 메모만 남겼다. 그녀의 낡은 국산차가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와 비에 젖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의 바다, 목호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리고 어쩌면 그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조용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화려한 오피스 빌딩, 민주는 냉혹해 보이는 인상의 사립탐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름은 한은우, 30대 중반으로 추정,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찾아내. 뭘 하던 놈인지, 약점은 뭔지, 주변 관계는 어떤지 샅샅이 알아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탐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렇게 두 개의 수색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진실과 연결을 찾아, 다른 한 사람은 약점과 거래를 찾아. 갈림길에 선 남매의 선택은 이제 막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착천 로이, cuộc tìm kiếm Jin Men qua siêu yon tiếp tục trong chuông car. chuông 4. 며칠 후 박서연의 낡은 차는 마침내 목표에 도착했다. 서울의 잿빛 하늘과 숨막히는 빌딩 숲과는 달리 그곳은 비릿한 바다 냄새와 푸른 소나무 숲, 그리고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낡은 여관에 머물며 지역 주민들에게 김소희와 그녀의 목공의 장인 가족에 대해 묻고 다녔다.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길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 노인들만이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을 꺼내놓을 뿐이었다. 수색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무렵 그녀는 우연히 마을의 작은 박물관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그곳에는 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전시물들 사이에 목호의 장인들이라는 이름의 작은 코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구 김종서봉 전통 소목장.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한 노인이 서연이 아버지의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나무새와 똑같이 생긴 작품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였다. 그녀는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그에 대해 물었다. 큐레이터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김종섭 어르신,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 댁가 끊긴 것이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객지에서 죽었다고 들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없었죠.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가 허탈하게 박물관을 나서려던 순간 큐레이터가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그녀를 불러 세웠다. 아, 그런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기술을 배우겠다며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어르신이 친손자처럼 아꼈죠. 지금도 아마 저기 언덕 너머 오래된 창고에서 혼자 공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서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큐레이터가 알려준 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차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비포장도로의 끝,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언덕 위에 낡고 커다란 목조 창고가 서 있었다. 창고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목재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상쾌한 편백나무 향이 가득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다. 열린 문틈으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깎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나무 먼지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채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끌이 나무 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음악처럼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등과 어깨에서, 그의 손놀림에서 깊은 고독과 함께 엄청난 집중력,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얼굴, 30년의 세월이 더해졌지만 그녀가 사진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버지의 눈을 그대로 닮은 깊고 맑은 눈동자. 그는 낯선 방문객을 경계하면서도 무례하지 않게 물었다. 누구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다. 제가 당신 동생이에요.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차마 그 말을 뱉을 수 없었다. 이 평화로운 사람의 삶을 자신이 과연 망가뜨릴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저 가구를 주문하고 싶어서요. 이 근처에 아주 실력 좋은 목수분이 계시다고 들어서요. 남자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에 묻은 톱밥을 털어내며 말했다. 제대로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오시죠. 한은우라고 합니다. 한은우. 그 이름을 직접 듣는 순간 서연은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중심을 잡으며 그의 작업실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실은 온갖 종류의 수공구와 목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놓여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와 마주 앉아 자신이 원하는 작은 책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본 디자인을 떠올리며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경청하며 낡은 종이 위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그려지는 선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그의 손을, 그의 눈빛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에게서는 아버지와 같은 냄새가 났다. 나무 냄새, 그리고 고독의 냄새. 그녀는 그가 만든 작은 나무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 중에는 사진 속 아이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나무새 한 마리가 있었다. 이 새 정말 아름답네요. 은우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나무새로 시선을 옮겼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작품입니다. 저에게는 부모님 같은 거죠. 그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시큰했다. 그녀는 그에게 책상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것은 그와 계속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핑계였다. 그녀는 목회 며칠 더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직 그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먼저 그녀는 자신의 오빠라는 이 사람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작업실을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다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채 오직 나무와 대화하는 고독한 장인. 서연은 차에 올라타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잠시 차를 세웠다.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복잡했다. 그를 만난 기쁨,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그의 평화로운 삶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죄책감.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유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가족의 역사가 충돌하고 서로의 상처를 마주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 후 며칠 동안 박서연은 책상 제작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한은우의 공방을 몇 번 더 찾아갔다. 그녀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와 유대감이 쌓여갔다. 서연은 자신의 예술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우는 나무의 종류와 각각의 숨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창조와 아름다움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서로의 고독한 세계를 조금씩 엿보고 있었다. 서연은 은우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점점 더 선명하게 발견했다. 목표를 향한 옹고집에 가까운 헌신, 나무를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묵묵한 진실성까지.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포 역시 그녀를 짓눌렀다. 한편 서울의 박민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차갑고 빨랐으며 모든 것이 거래로 이루어졌다. 그가 고용한 사립 탐정은 유능했다. 초의 실장이라고 불리는 그 남자는 며칠 만에 한은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민준에게 보고했다. 한은우, 만 34세. 미혼, 현재 목회서 작은 가구 공방을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평판은 좋은 편이고 빚도 없고 전과 기록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 욕심 별로 없는 가난한 예술가 타입입니다. 그 보고는 민준의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가난한 예술가. 그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경멸했다. 돈 몇 푼이면 쉽게 영혼이라도 팔 것이라 믿었다. 그는 은우를 이복 형제가 아닌 수표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해 법적 효력을 가진 상속권리 포기 각서와 함께 합의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합의금 액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충분히 유혹적이지만 목가의 진정한 가치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의 금액이었다. 민주는 직접 목호로 내려가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주말에 끝내지. 더 이상 이 문제로 시간 낭비할 수 없어.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목호의 조용한 바닷가를 거닐며 은우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막내 동생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했다. 누나, 큰일 났어. 형이 변호사랑 같이 목호로 간대. 무슨 계약서를 준비했다던데. 아무래도 그 형이라는 사람 만나러 가는 것 같아. 지훈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준의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은 분명 은우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가족이라는 관계의 가능성을 영원히 파괴해버릴 것이었다. 그것은 30여 년 전 아버지의 가족들이 은우의 어머니에게 가했던 냉혹한 거절의 재현이자 또 다른 형태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행동해야만 했다. 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가 먼저 은우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자신의 정체와 아버지의 비밀, 그리고 그의 출생에 얽힌 진실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 거대한 이야기를 과연 어떻게 꺼내야 할까? 어떤 말로 시작해야 그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은우의 공방을 찾았다. 은우는 그녀가 주문했던 작은 책상에 마지막 마감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나뭇결을 가진 책상이 서서히 생명을 얻고 있었다. 단순하고 우아하며 아버지의 최고의 작품들에서나 느껴지던 따뜻한 온기가 담겨있는 작품이었다. 은우는 그녀를 보고 하던 일을 멈췄다. 그는 그녀의 어두운 표정을 금세 알아차렸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서연 씨?
며칠 전부터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서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아니에요. 그냥 이 책상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꼭 저희 아버지가 만드신 것 같아서요. 그것이 그녀가 진실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말이었다. 서연은 결국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공방을 나섰다. 그녀의 심장은 자신이 차마 꺼내지 못한 비밀의 무게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은 반드시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민준이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언덕 위, 차 안에서 목호의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하늘이 마치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출발한 민준의 검은색 세단이 이미 고속도로를 무섭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목적을 달성하기 직전의 사냥꾼처럼 차갑고 단호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두 개의 다른 목적을 가진 길이 이제 한 곳에서 충돌하기 직전이었다. 한은우의 고요했던 세계는 곧 산산조각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무거운 심장을 안고 차를 몰았다. 밤새 그녀는 은우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수십 번,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했다. 공방으로 향하는 좁은 길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공방 입구 근처 낯설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오빠, 박민준의 차였다. 너무 늦었어. 서연은 황급히 차에서 내려 공방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안을 엿보았다. 예상대로였다. 민준과 지훈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양복 입은 남자 하나가 작업대 앞에 서 있는 은우를 둘러싸고 있었다. 분위기는 험악했다. 서연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준이 서류 봉투를 은우의 작업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한은우 씨, 맞습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당신 같은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공방 안을 훑어보았다. 이런 총우석에서 톱밥이나 만지며 사는 것보단 훨씬 나은 제안일 텐데요. 이걸로 당신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차갑게 법률 용어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박 씨 가문과 목가 그룹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포기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은우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박 씨 집안? 목가. 저는 당신들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신종 사기꾼들을 만난 것 같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그 침착함이 민준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민준이 막 분노를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서려던 바로 그 순간 서연이 공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어봐, 그만해. 모두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불청객의 등장에 분노했고 은우는 자신의 고객이었던 서연의 등장에 놀랐다. 내온 빠져.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잖아. 민준이 소리쳤다. 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은우에게 다가갔다. 은우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저희 아버지는 목가의 박진석 회장님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은우에게 건넸다. 은우는 망설이다 편지를 받아 들었다. 그 필체. 오래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소중하게 간직하던 낡은 수첩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필체였다. 그는 홀린 듯 편지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깊은 슬픔의 이유. 자신에게 동생들이 있다는 사실. 그가 평생을 믿어왔던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 몇 장 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진실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아프게 그의 가슴을 후려쳤다. 민주는 은우의 충격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그냥 우리 아버지의 실수일 뿐이야. 이 돈 받고 우리 눈앞에서 깨끗이 사라져. 오빠.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제발 그만해. 그녀는 울면서 은우를 향해 애원하듯 말했다. 아니에요, 오빠.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평생 오빠를 그리워하셨어요. 아바. 서연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은우는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을 실수라고 부르는 경멸적인 얼굴과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는 눈물 어린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바닥에는 자신의 존재를 돈으로 지워버리려는 차가운 계약서가, 손에는 자신에게 영혼을 물려주겠다는 뜨거운 편지가 들려 있었다. 너무나도 버거웠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눈에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의 냄새, 손때 묻은 연장들, 그리고 이 고요했던 자신만의 성역까지도. 나가.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거칠고 아프게 터져 나왔다. 전부 다 내 공방에서 당장 나가. 그는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결국 그들은 쫓겨나듯 공방을 나왔다. 문이 닫히고 은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텅 빈 공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바닥에는 민준이 던져놓은 계약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정직한 장인의 손.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의 폭풍은 그의 고요했던 세계에 폐허만을 남긴 채 지나가고 있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세 남매는 각자의 세상에서 폭풍의 잔해를 마주해야 했다. 민주는 자신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으며 칩거했고, 서연은 오빠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과 그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들어했다. 한은우는 모코의 공방에 틀어박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은 나무를 잡는 대신 아버지의 낡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을 뿐이었다. 그의 세상은 무너졌고 그는 그 폐허 속에서 길을 잃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리움. 수많은 감정들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다. 그는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은우는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목가의 화려한 본사 빌딩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편지에 적혀 있던 아버지가 나의 성소라고 불렀던 성북동의 낡은 본가, 그 안에 있는 오래된 작업실로 향했다. 그가 낡은 대문 앞에 섰을 때 나이든 집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집사는 그에게 낡은 열쇠 꾸러미와 함께 서연이 남긴 짧은 메모를 건넸다. 이곳은 오빠의 공간이에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둘러보세요. 은우는 혼자 아버지의 작업실 문을 열었다. 끼. 문을 열자 켜켜이 쌓인 시간의 냄새가 그를 감쌌다. 잘 마른 나무 냄새, 오래된 바니시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희미한 채취.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떠다니는 톱밥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신성한 공간 같았다. 그는 천천히 작업실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낡은 수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가 외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도구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끌 하나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을 통해 아버지의 온기와 그보다 더 오래된 장인의 역사가 그의 손으로 전해져 오는 듯했다. 작업실 한가운데에는 만들다만 가구들이 하얀 천에 덮여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천을 걷어냈다. 정교하게 조각된 작은 아기 요람, 그리고 아이가 탈 수 있는 흔들의자. 모두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맺지 못한 아버지의 꿈들이었다. 어쩌면 자신을 위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작업대 위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경영 일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대신 나무의 결과 숨결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들,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한은우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후회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우야,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아비는 오늘도 너를 위해 나무를 깎는다. 언젠가 네가 이 나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까?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미역국 한 그릇 먹여주지 못하는 이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나의 목간은 사실 너의 것이다. 너에게서 시작되었으니. 은우는 작업대 앞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분노와 혼란, 슬픔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는 돈으로 된 유산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한 잃어버린 시간을 슬퍼하는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은 회사의 주식이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장인의 피에 흐르는 정신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성북동 고택의 낡은 작업실은 예전의 온기를 되찾았다. 은우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끝마치지 못한 작품들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한 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경영을 맡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주말마다 작업실을 찾아와 은우에게 나무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조용한 존중감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작업실 한쪽 구석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녀와 은우는 예술이라는 언어로 깊이 교감했다. 지훈 역시 어설픈 솜씨로나마 은우를 도우며 샌드페이퍼 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날 은우는 마침내 아버지가 수십 년 전 시작했던 아기 요람을 완성했다. 그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나무의 표면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표정은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진 속의 길 잃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은 진정한 장인이었다. 그 요람, 이제 어떡할 거야, 오빠?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은우는 처음으로 아주 옅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 세상 어딘가에 이 요람이 꼭 필요한 새로운 생명이 있지 않을까. 그의 말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의 약속이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햇살 가득한 작업실 안에서 함께 웃고 일하는 네 남매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들은 더 이상 상처와 탐욕으로 갈라진 가족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실을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된 새로운 가족이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